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모레 영장 심사가 있는데요. 문재인 정권 시절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법리적인 부분을 짚어보기 위해서 이제 법률가를 모셨고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좀 다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일단 이제 죄명은요,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하고 이제 허위공문서 작성죄 이 두 가지예요. 네.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이 9월 22일 날 작년 9월 22일 날 그 당시에 이대준 씨 이제 서해 이제 피격 공무원이잖아요. 그 사망한 다음에 그 다음 날 9월 23일 1시에 관계장관 회의를 청와대 이제 안보실에서 주재를 합니다. 예. 그래서 국방부랄지 국정원이랄지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이 참석을 해요. 그리고 그 참석한 자리에서 이걸 월북으로 판단을 하고 월북과 관련된 배치되는 그러한 자료는 이제 삭제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직후에 국정원이랄지 국방부에서 여러 가지 첩보랄지 기밀문서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월북이라는 것과 배치되는 그런 첩보들이 근데 그게 한 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위공문서 작성 자체는 이제 관계기관 장관 회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대준 씨와 관련된 사건의 어떤 보고서나 또는 보도자료에 있어서 어떤 그런 것들을 작성하나 보도자료를 낼 때는 이제 월북으로 이제 몰아가라 이제 그런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범죄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서 전 실장 측이 앞서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삭제 지시한 적 없다라고 이제 강하게 반박을 했고요. 검찰이 지금 이렇게 영장을 청구를 했다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인가요? 어떤 건가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이제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실 영장 청구할 때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전에 이제 서훈 전 국방부 장관, 그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검찰이 영장을 신청해갖고 발부가 돼갖고 구속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관계장관 회의에서 삭제와 관련된 지시가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또 그걸 실제로 이행했다고 법원에서 이제 봤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이걸 지시한 사람은 바로 그 당시에 서훈 안보실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뭐 그 밑에서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했던 국방부 장관, 해경청장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제 서훈 전 안보실장도 구속이 당연히 될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서욱 전 국방장관하고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구속 적부심, 구속된 다음에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이제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그 판단하고 이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 수 그건 있습니까? 좀 영향을 좀 미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일단 뭐 관계장관 회의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은 이제 청와대 안보실이고 안보실장이 서훈 실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서훈 실장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 주범과 종범을 나눈다고 하면 서훈 실장을 주범이라고 이렇게 검찰은 또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종범이라고 할 수 있고 지시를 받은 두 명이 구속됐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서훈 전 실장은 당연히 구속되는 게 맞는데 이제 하나의 변수가 있죠. 서훈 전 국방부 장관하고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은 됐었는데 적부심으로 석방이 됐어요. 그러면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도 이제 둘이 사실은 구속이 됐지만 풀려났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국방장관이라든지 해경청장보다는 윗선에서 주도적으로 이걸 월북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사실은 서훈 실장은 더 책임이 무겁고 범죄 혐의에 있어서 중하다고 보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거 좀 궁금한데요. 그 영장 실질심사 때 하고 구속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신청해서 하는 구속 적부심하고 판사들이 똑같은 내용을 보는 겁니까? 뭐 기준이 다릅니까? 일단 그걸 판단하는 판사는 다르죠. 네네. 그래서 일단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하더라도 이제 적부심을 청구하면 그럼 이 구속이 적법한지 안 한지를 적부심에서 한 번 더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다른 판사 했기 때문에 이건 뭐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 예를 들어서 뭐 범행을 다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방어권 보장이랄지 아니면 적어도 장관까지 한 사람인데 해경청장까지 한 사람인데 증거인멸 도주 염려가 없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적부심에서는 일반적으로 구속적부심에서 그럼 뭐 혐의에 대한 결정이 판단은 되죠. 안 하는 건가요? 혐의 자체도 판단을 하죠. 혐의 자체도. 혐의 자체도 이제 범죄 혐의 자체가 너무나 명백하고 사안이 중대하다. 이 부분에서 판단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또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아마 YTN에 와서도 방송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서훈 전 국방부 장관이랄지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서 예. 사실 이제 장관급이었고 상당히 지위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 도망가거나 이제 증거인멸 우려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현직에서 나왔고 예. 또 이전에 그 사람들이 했던 지휘 역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네. 법원에서 기각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봤었는데 이제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아마 적부심을 석방하게 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서욱 전 장관하고 김홍희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 상당 기간 시차를 두고 서훈 지금 전 실장에 대한 청구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생각보다 수사가 좀 더디게 진행됐다 그럴까 아니면 시차를 많이 뒀다 그럴까 이 부분 이 공백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서욱 전 장관하고 김홍희 청장이 구속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수사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고 그러면 서훈 전 안보실장에 대해서도 사실은 바로 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았다고 봐요. 예. 일반적으로 검찰의 어떤 수사 관행 그런 걸 보면 그런데 시간을 좀 많이 둔 이유가 왜 그랬을까는 좀 약간 의문은 듭니다. 아니면 뭐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 일단 서욱 전 장관이랄지 해경청장은 일단 삭제한 행위 자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삭제 자체가 지시에 한 것이냐 아니면 예. 자체의 판단에 한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지시에 한 것을 입증해서 구속을 시켜야 하는데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보강 수사를 좀 많이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유튜브 채널 더 탐사가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집 앞에 찾아와서 유튜브 생중계한 좀 전에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토론은 좀 전에 했고 법적으로 보면 주거 침입죄하고 보복범죄 혐의로 한 장관 이제 고발한 상태인데 이것이 이제 성립할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성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제 주거 침입 자체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옛날 특히 이제 주거의 형태, 뭐 단독주택이 있고 아파트가 있잖아요. 예. 근데 아파트에 이제 공동 현관이 되게 이제 보안 장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전형적인 주거 침입은 뭐 단독주택 문을 열고 들어간다랄지 아니면 아파트도 적어도 아파트 개인이 사는 개별 집에 들어가는 것이 주거 침입이 인정이 됐는데 예. 이제 최근에는 뭐 주거 형태도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 판례도 역시 거기에 따라서 변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동 주거이고 주거 현관문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불법한 목적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걸 이제 주거 침입으로 보는 게 이제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일단 뭐 여기는 주상복합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동훈 장관 집이 그리고 들어가는 데서 이제 보안 장치가 돼 있고, 예. 근데 이제 입주민의 도움을 받아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주거 침입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근데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이게 형법상 뭐 특수 주거 침입 또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공동 주거 침입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도어락에 손을 가져갔다거나 이런 거는 근데 그런 건 참작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예. 주거 침입을 위한 어떤 행동의 하나로 이제 볼 수도 있어요. 물론 도어락을 손댄 것 자체가 단순히 문에 열고 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공동 현관에 들어갔을 때 주거 침입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기수가 된 거다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복 범죄인데요. 이제 보복 범죄 보면 그 조항에도 1항, 2항, 3항이 있어요. 근데 2항에 보면 조문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얘기하는 건데 2항에는 어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서 목적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사건에 어떤 면담을 요구하거나 강요하거나 이제 그러면 처벌하게 돼 있는데 3항에 보면 단순히 유력을 가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유튜브로 계속 촬영하면서 압수수색 당하는 사람의 어떤 기분 이런 것을 좀 알려주려고 왔다 이런 내용을 한 거 보면 예. 일단은 사건과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5명이 와서 유력을 행사하면서 이제 문을 열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이제 보복 범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더 탐사에서 계속 주장을 하는 거는 이거 취재 목적이었고 사전에 고지를 했다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은 물론 나는 고지 못 받았다는 거고요. 고지를 사전에 했다는 것도 뭐 참작이 되는 사유입니까? 아니 근데 취재 목적으로 이제 사전 고지했다 하더라도 뭐 예. 고지를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에서 뭔가 허락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래 우리 집으로 와라. 그랬다고 한다면 주거 침입죄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일단 한동훈 장관은 나는 그런 고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예. 저쪽에서는 고지를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고지를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이걸 명시적으로 허락을 안 했다고 한다면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을 안 했다고 한다면 그거 자체는 사실은 불법적인 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아니 그러면 이제 아파트에 공동 현관이 있는데 옛날처럼 거기에 이제 도어락이 없고 그냥 드나들 수 있는 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 현관 들어가면 주거. 지금 주거침입 된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이제 빌라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네. 빌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옛날 빌라 같은 경우에는 공동 현관은 있지만 문은 있죠. 네, 네. 이제 그렇지만 거기에 보안 장치는 돼 있지 않아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어떠한 성적 목적으로 주거를 침입한다랄지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서 주거 침입을 하면 이제 주거 침입죄가 성립이 되죠. 네. 생방송으로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그대로 이제 노출을 했고 그러면서 주소, 호수까지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네, 이런 네. 거는 뭐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거랑 연관이 좀 있나요? 그건 이제 일부러 어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제 개인 정보를 빼내면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네. 아마 의도적으로 지금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접근금지 명령 일반적으로 이제 100m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통신 같은 걸 이용해서 연락을 못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기한이 딱 1개월 단위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1개월 단위 한정이 돼 있는데 지금 아직 1개월이 안 지났어요. 근데 더 탐사 측에서는 그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좀 회피하려고 한 게 아니냐. 예. 이제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이게 취재 목적이 아니고 마치 한동훈 장관을 이제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유튜브 내용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들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심정을 느껴보라고 왔다. 이제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취재 목적이라고 해서 이게 정당화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유튜브로 생중계했다는 것 자체가 이 혐의를 무겁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내용 자체가 본인의 범죄를 입증하는데 증거로 쓰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디지털 증거라고 하거든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 좀 의아하고 오히려 정말 취재 목적으로 한다면 이제 법률 전문가로부터 좀 많은 상담을 받고 예. 이야기를 듣고 이런 행위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예. 한동훈 장관과 가족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긴급 응급 조치 결정. 네. 이거는 어떤 그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제 전에는 이것이 사실 이제 가정폭력과 관련해 가지고 예. 주로 많이 이루어졌고요. 근데 이제 스토킹법이 새로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토킹법에 있어서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응급조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접근 금지 명령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게 되면 예. 이제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토킹 자체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하면 대부분이 많은 경우에 이걸 어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의 어떤 경향 자체는 이걸 어겼을 때는 상당히 형을 엄벌하는 그런 경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다지 뭐 그게 중하지 않으면 이제 집행유예를 받는 사례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어겼을 때 예. 처벌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장관의 집에 간 5명 중에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처벌하기 어렵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더 탐사 전체에 대해서 접근 금지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더 탐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탐사를 상대로 할 수 없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전체를 상대로 집단적으로는 또 접근 금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네. 일종의 이제 법에서 규율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이제 이용한 게 아닌가 이제 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예. 얼마 전에 그 왜 대장동 김만배 씨가 이제 풀려나면서 우리 집엔 오지 마라 기자들라고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런 뜨거운 취재원일 때는 기자들이 이제 집 앞에도 이제 가고 그런단 말인데 그 현관까지는 안 들어가더라도 또 이제 파파라치들이 유명한 연예인들 찍기도 하고
그럼 이제 어느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이냐, 어떤 걸 스토킹으로 보는 것이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스토킹은 그냥 뭐 법적으로 말고요.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서 좀 지속적이고 계속적이라는 그런 요건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설사 취재 목적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취재 윤리에 벗어나면서 계속 상대방에 대해서 괴롭힌다거나 뭐 아니면 전기통신 관련된 SN을 통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해악을 고지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사실 스토킹 범죄에 포함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적이면 이제 스토킹 자체를 인정하는 범위를 상당히 계속적으로 넓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취재를 위해서를 간다고 하면 사실 뭐 법적인 절차를 좀 지켜야 하는데 아마 이번 사례가 굉장히 취재하려는 기자들에게 많은 이제 학습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더 탐사는 그 이전에 한동훈 장관이 한 달 동안 또 미행을 당했다고 그렇죠. 또 고발을 하게 됐잖아요. 미행도 뭐 2번 이상 했었고 예. 또 여러 가지 보면 또 언론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좀 악의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으로 처벌하는 데는 저도 이제 커다란 문제는 없다, 예.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처럼 스토킹과 관련된 기자는 따로 있고 예. 또 그 기자와 관련이 이제 같이 근무했겠죠. 근무하는 사람이 와서 했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또 고발이 된 거고 단지 그런데 이제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사람이 갔다 하더라도 이건 연결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접근금지 명령을 받든 또 스토킹 처벌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의 예. 이제 형량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주거 침입과 보복 범죄를 이제 고발을 했는데 그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가 보통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건? 그런데 이제 모든 사건이 동일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이제 물론 취재 목적으로 하지만 일반적인 보복 범죄에 비해서는 좀 수위가 좀 낮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복 범죄는 뭐 진술을 바꾸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랄지 아니면 고소를 취하해라 뭐 이런 경우 아니면 자기의 어떤 주장을 항변하기 위해서 찾아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이런 경우에는 질이 좀 나쁘죠. 그런데 뭐 이번에 같은 보복 범죄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지만 예. 그렇게 아주 뭐 질적으로는 뭐 이렇게 엄벌하는 그런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전에 스토킹과 관련된 거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아니더라도 반복이 돼서 그 부분은 아마 처벌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법률적인 해석을 들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